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KBS 라디오 콩으로 들으시면서도 또 의견을 계속 보내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는 지금 KBS 1라디오 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저희 보시면서 직접 의견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뉴스픽 코너는 유튜브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도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은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의견 또 주시고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아카시즈님, 황정현님만 들어오셨는데 오늘 어디 안 듣고 계시나요? 다들 어디 가셨지? 자, 오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이 이게 화면에 똑같네. 옷이 왜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이제 막 텔레파시가 통하는가 봐요. 송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가족들 대화 시간보다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저절로 느낌이 오늘 그렇습니다. 왠지 자주색을 골라 입어야 될 것 같다. 연락 좀 주세요. 저한테도. 네, 같이 좀 맞춰 입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민주당이 총선을 지금 앞두고 영입한 인물 원종건 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성폭력을 당했다는 전 연인의 폭로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원 씨가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 입당과 총선 출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또 많던 와중에 또 이런 일이 터져서 자,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저희가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죠. 예, 제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인권 보호 그리고 진실 규명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이 이것을 음모론으로 몰아가거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털기 이런 쪽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좀 조심하려고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이것이 당리당냐 어느 강에 도움이 되냐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점에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대책을 보면 민주당 안에 성젠더 폭력 신고 상담 센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원정건 씨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치나 대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최고위원회에 요청해서 윤리심판원에 사안을 넘기고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느 수위인지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면 일각에서 아마 당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 자격도 아예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아마 사실관계 확인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네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당에서 이제 불출마를 좀 해달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또는 이런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워낙 여론이 이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 지도부에서도 지금 공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당내에서 아마 정문희 전 의원이 알아서 좀 결정을 해달라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천심사위원회나 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성폭력 논란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당이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안을. 민주당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인재 영입 당시에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다. 추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인재 영입을 할 때 그런 왜 검증이 없었느냐. 굉장히 급하게 한 거죠. 짧은 시간에 뭔가 감동이 있는 인재를 서프라이즈 깜짝
하다 보니까 영입할 때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이를테면은 민주당 안에 젠더 폭력 검증소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영입 인재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필요에 의해서 밖에서 모셔온 분들이기 때문에 검증을 생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영입 인재에 대해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뭐 이런 말을 하죠. 일단 주장의 진실 요구와는 별개로 뭐 이렇게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오늘 전 여자친구가 그것이 가해자가 할 말이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거는 민낯과 같다. 그래서 아까 진실 규명 얘기해 주셨는데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국민청원이라든가 또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자진 불출마나 이런 걸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인재 영입을 반납한 거에서 불과한 게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청원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빨리 공개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영입이었다면은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정봉조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미투 네. 의혹으로 사실은 정계를 은퇴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또 다시 복당을 허용받고 나서 지금 출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미투 의혹이라는 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복당을 받아들이는 어떤 민주당의 이런 행태. 그래서 지금 어제 원정고시 사건 때문에 정봉조 의원에게 뭐 불출마를 약간 당에서 종용하는 듯한 이런 건 있는데 네. 왜 당에서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공고하지 못하는가. 이를테면 다른 많은 사안들 중에 이런 어떤 그 미투라든가 젠더 문제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이걸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의혹을 준다면은 네. 전국적인 총선 판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치권의 대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가장 핵심적인 정당인 민주당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실 규명을 할지 또 어떻게 처리할지가 민주당이 젠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이제 취재기자 출신이다 보니 네.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심히 봤는데요. 제가 친정에 해당하는 언론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번 미투 논란이 터지자 아마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발언 인용해서 한일이 도왔다. 이런 언론 표현이 있는데요. 물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원정원 씨 영입을 검토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못했었고 그랬는데 이것이 결국은 호재가 됐다라는 식의 아마 발언을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에 과연 한일이 도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이런 걸 좀 보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예. 되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정치권의 혐오 표현이라든가 막말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쓰지 않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음모론으로 몰고 가고 나머지 세력은 저쪽 정당을 이용하는 어떤 소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 문제를 소재로 삼으려는 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정쟁의 거리로 삼는 문화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진실규명, 피해자 그렇죠. 인권보호라는 제1원칙을 좀 정치권도 언론도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방송에서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취재 현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유명한 인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너무 낮은 경우를 실제 현장에서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모 정당의 고위 관계자가 예전에는 남자 기자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와이담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기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못해서 참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와이담이랑 혹시 YS 대통령 뭐 이런 이제 옛날 과거사를 얘기하는 건가 네. 정치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담패설을 하면서 그렇죠.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말을 실제로 고위 관계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자들이 항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항의하다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험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정의당이든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 돌아보고 고치려는 노력, 이것을 막으려는 예방교육, 진실규명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네. 사건이 터지면 부랴부랴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하려는 모습은 이제 좀 근절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인사 출첵을 남겨주셨어요. 박CW 고정임님 여유당님 나나야님이 유튜브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최동규님 이태자님 강훈필님 허창행님 닉네임님 2209번님 2771번님 K73018121님 K7705888889번님까지 다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3595번님께서는 신통방통하다고 지금 실시간 유튜브로 보고 또 귀로는 라디오 듣고 네 저보고 고개 좀 들어달라고 카메라 의식해달라. 카메라 어디 있는지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럴게요. 예. 자, 다음 뉴스 좀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들 신경 쓰고 계시고 저희가 외신에서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확산이 우려되면서 교육당국이 각급 학교 개학이 지금 이제 다가오니까 연기를 검토한다고 이제 보도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또 연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네, 결정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개학을 앞두고 이제 개학을 한 학교도 있고요. 앞둔 네. 학교들도 있는데 학부모들이 불안이 많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28일에 이제 그 회의를 해가지고 개학 연기를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냈었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개학 시기를 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예. 그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 판인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최근에 바로 내는 거는 뭐냐면 총리실 명의로 해서 학부모의 우려를 감안해서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다. 논의를 해봤다.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를 했다. 왜냐하면 복지부랑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2015년 메르스 있고 난 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감염병 발생을 이유로 휴업이나 휴교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네. 현재 지역사회 내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내. 네. 예. 그리고 범정부적인 방역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개학을 연기하면은 학부모 불안을 더 키울 수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을 전수조사해가지고 한 14일 정도는 자가격리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곧 졸업 시즌 아닙니까? 졸업식도 있죠. 2월에. 졸업식 때 단체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거나 이제 소규모로 하거나 반에서 각각 모여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한에 거주하시거나 여행하신 분이 아닌 분에게 전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지금 앞서 메르스 얘기를 해 주시니까 과거를 좀 한번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 사스도 있었고 저희가 메르스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제 메르스 때가 2015년이었죠. 그렇죠. 메르스 그때 중동호흡기 증후군 그래서 38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휴교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휴교를 둘러싸고 당시에도 교육부와 복지부 간의 의견이 갈렸었어요. 교육부는 이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고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휴업을 공고하기로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아직은 의학적으로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메르스 때 이제 휴업을 하고 나니까 뭐 학교 진도라든가 학사 일정이라든가 이래서 방학을 연기한다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 좀 행정상의 차질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2009년도였나 그때 신종플루가 유행했잖아요. 그때도 그 전염병 위기 단계를 그때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올렸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단 발병의 원상으로 변했던 학교 휴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느슨한 대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들이 각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을 각 학교장에게 주다 보니까 한 학교가 조기 방학을 하면은 뭔가 의혹의 눈초리 여기가 뭔가
학교가 그 문제가 바이러스의 있는 진원지처럼 학교가 그래서 네. 결단을 못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에 보내긴 하는데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잘 안 쓰거든요. 예. 아이들은 아이들들의 불만인 게 엄마가 학교나 바깥에는 앵간함이 나가지 마라 하면서 학원은 가라 그런다. 또 이렇게 불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도 사실 마찬가지일 텐데. 자,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교육부의 이런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위기 대응 매뉴얼 상에서는 네. 휴업이나 휴교를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매뉴얼에는 이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휴업이나 휴교를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정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오히려 통제가 되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학생들 일일이 어떤 동선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파될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뭐 확정된 원칙은 아니고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한다던가 또는 뭐 학교장이 이 뭐 감염병 전문가든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예. 현재로서 아마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확진자가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좀 찾아보면 이 감염의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0.8인지 뭐 4인지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그럴 거잖아요.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부도 관계 기관들도 아마 지금 상태를 지켜보면서 계속 그 개학 연기 가능성 또 다른 휴교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학 동안에 요즘 아이들이 많이 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후베이성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첫 사망자가 베이징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가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전파되는 것이 국경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갔다 온 사람들도 사실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학교에 보내더라도 방학 동안에 중국에 갔다 왔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 자체 신고를 받거나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저도 아이가 곧 개학을 합니다면은 뭐 많이 불안하다 그러면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안 보내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사실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서 없죠. 학교에서 잘 해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은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1918년에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해가지고요. 미국에서만 55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네요. 사망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당시 미국 사회가 도시별로 대응 방법이 달랐어요. 그 독감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학교를 폐쇄하거나 군중이 모이는 장소에 집회를 취소하거나 이런 거에 도시의 사망률이 많이 낮았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모임이 한 2개가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거든요. 불효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시는 거는 좀 자제하면 좋겠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께서 학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PC방 가지 마.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뭐 안전상에 좋은데 계기로. 예, 그렇습니다. 뭐 학교나 이런 곳은 사실은 방역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지 아마 자체 조사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원이나 이런 것은 사각지대일 수가 있습니다.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원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있잖아요. 뭐 PC방도 그렇고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좀 민간업체에서 알아서 방역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거 연결된 내용이라 조금 같이 뉴스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해야 할 일인지 뭐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계에서 지금 표정 관리하기가 난감하다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산 마스크가 그렇게 품질이 좋아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도 물론 그렇고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또 무더기로 이제 사가기도 하고 얼마나 진짜 잘 팔린다는 건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확인을 해보셨어요? 저는 뭐 어제 저도 몇몇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는데 많이 팔리는 제품 10위권 안에 각 브랜드별로 마스크가 올라왔을 정도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마스크 품절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마스크가 품질이 좋다라고 좀 소문이 나면서 선물용으로 굉장히 선물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귀국하기 전에 이런 거 좀 사달라고 이런 연락이 오면서
많이 사는 분들이 있고 언론 보도를 보면 한 번에 뭐 100만 원어치씩 사서 영수증을 뭐 SNS에 올렸다 인증샷을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도 뭐 마스크 가격이 4배 뛰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대만에서도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대만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마스크가 개인 위생과 좀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아침에 오면서 전철을 타고 제가 다니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다 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마스크를 못 끼는데 다른 분들이 다 끼시니까 저는 안 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업으로 생각해 보면 마스크 사업이 앞으로 유망하겠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계속 있죠. 바이러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마스크 뭐 이런 거 이제 사재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인들이 명동이나 이런 데 와서 마스크를 많이 사간다고 해요. 거기는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중국인들 그 중국 전문가가 얘기하시는 걸 보면 중국은 워낙 이제 인구가 많고 그쵸. 또 이제 정부가 다 위기 관리를 다 못하다 보니까 위기가 발생하면은 각자 도생, 생존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사재기가 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2011년에 일본의 방사능 사고 났을 때 일본에서도 사재기가 있었습니다만 엉뚱하게 중국에서 소금이 열풍이 불었어요. 소금 사재기. 네, 왜요? 그래서 막 소금 사재기 엄청나게 가격이 뛰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소금이 방사능에 좋다는 설이 돈 겁니다. 사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이 품귀 현상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뭐 김일성 주석 사망했다거나 한 번씩 미사일 쏠 때는 좀 사재기가 약간 있었어요. 있었죠. 라면도 사시고 물도 그랬다가 사시고.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미사일을 많이 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처를 믿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를 믿지 못하면은 사재기가 갑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 기억나시죠? 2016년에 기억납니다. 그때 사재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생수나 비상약 같은 사재기가 많았는데 경주 시민들이 욕할 수가 없는 것이 사재기가 위험한 순간에 이기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립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정부가 만약에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체계적인 안심을 줄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었다면은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재기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대응 체계와 관련이 있다. 지금 바이러스 건도 정부가 확진자들이 나 나머지 증상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동선이 어떻게 했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사실은 투명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이런 것을 또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판매자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도 공감여성정치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뭐 손동균님, 영선님, 1373번님 도 들어오셔서 의견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닉네임님이 방독면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마스크라는 건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위하고 또 개인 위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0분 넘어서고 있고요. 잠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